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습관처럼 주식 앱을 열었는데 매수도 매도도 되지 않는 종목을 발견한다면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4월 초 기준으로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 54곳의 시가총액 합산액은 3조 1천억을 넘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고 숫자로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앞으로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 앞에서 잠깐 생각해보면 3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 단위의 숫자는 너무 커서 오히려 현실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볼게요. 어느 아파트 한 채 가격을 대략 10억이라고 하면 3조면 아파트 3,000차의 값입니다. 그 3,000채분의 돈이 지금 꺼낼 수 없는 상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어느 대기업의 자금이 아니라 저축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아침 저녁으로 앱을 켜던 평범한 사람들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올해 7월부터 한국 증시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거든요. 한국 증시에는 오랫동안 이른바 동전주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주가가 1,000원도 되지 않는 종목들인데요. 이름처럼 한 주에 동전 몇 개 값밖에 안 되는 주식들이에요.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는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동전주들은 사실상 퇴출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몇 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개혁안을 반영하면 올해 코스닥 상장 폐지 대상 기업 수가 약 150개사 내외, 많게는 100에서 220여 개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이 안에는 심사 없이 퇴출되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함께 포함된 수치입니다. 작년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기업은 38곳이었는데 올해는 개혁안 반영 시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잠깐 비유 하나를 드릴게요. 오래된 마트를 상상해보세요. 가게 안에는 수천 가지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데 한쪽 구석에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이미 곰팡이가 핀 상품들이 그냥 버젓이 놓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격표까지 붙어서 정상 상품인 척하면서요. 이 마트에 들어온 손님들은 어떤 상품을 집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자꾸 불량품을 고르게 됩니다. 결국 손님들은 이 마트 자체를 믿지 않게 되고 발길을 끊게 되죠. 한국 증시가 지난 수십 년간 딱 그 마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에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 시장에는 1,353개 기업이 새로 상장했고 퇴출된 기업은 415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된 거죠. 그 사이에 전체 시가총액은 약 8.6배나 커졌지만 막상 코스닥 지수 자체는 1.6배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돈은 쏟아져 들어왔는데 투자자들의 체감 수익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부실 기업들이 시장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연명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미 망한 것과 다름없는 기업들이 상장을 유지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구조가 지속됐던 거죠. 이런 기업들을 흔히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죽었지만 살아있는 척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좀비들이 많아질수록 시장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더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한국 주식이 세계 시장에서 만성적으로 저평가받는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바뀌는 규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동전주 퇴출 규정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주가가 30거래일,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동안 연속으로 1,000원 미만에 머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 종목이란 상장 폐지 경고장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태예요. 이 딱지가 붙으면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기관 자금이 이탈하거나 투자 심리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 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가 됩니다.
기회를 주는 건 맞지만 그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는 주가가 너무 낮아지면 주식을 합치는 방식, 이른바 주식 병합을 통해 숫자상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통했거든요. 예를 들어 500원짜리 주식 10주를 하나로 합쳐서 주가를 5,000원으로 만드는 식이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 숫자만 높아지는 거예요. 마치 1,000원짜리 지폐 10장을 모아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교환한다고 해서 내 지갑이 더 두둑해지지 않는 것처럼요. 실제로 동전주 퇴출 기준 강화가 발표된 직후 한 달 사이에 주식 병합을 결정한 제약, 바이오 기업만 10곳이 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하지만 최근 거래소는 주식 병합뿐 아니라 감자를 반복하거나 과도하게 활용해 동전주 규제를 피하는 방식까지 막는 쪽으로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관리 종목 지정 전후로 병합이나 감자를 반복하거나 90거래일 안에 과도한 비율로 병합 감자를 하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합치든 회사의 실제 가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시가총액 기준 강화입니다. 시가총액이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모두 합산했을 때의 전체 가치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숫자죠. 올해 7월부터는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내년 1월에는 그 기준이 300억으로 더 높아집니다. 원래 이 기준은 2027년 1월에 200억으로 올리려고 했던 건데 정부가 그 시점을 무려 6개월이나 앞당긴 거예요. 그만큼 급하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 잠식 기준 강화입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집을 예로 들면 집을 팔았을 때 받는 돈보다 갚아야 할 대출이 더 많은 상태인 거죠. 이전에는 연말 결산 기준으로만 따졌는데 이제는 6개월마다 하는 반기 결산에서도 이 상태가 확인되면 실질 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가 가능해집니다. 악화된 재무 상태를 연말까지 숨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의미예요. 네 번째는 공시 위반 기준 강화입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을 때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더 나아가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 번만 적발되어도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기업을 걸러내는 것을 넘어서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이 모든 규칙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이미 상장 폐지 집중관리단을 꾸려 가동 중이고 2026년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서 전담팀이 매달 진행 상황을 밀착 추적하고 있어요. 거래소 경영평가에서도 이 기간 동안의 상장 폐지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하니 이번만큼은 보여주기식 규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실제로 4월 1일부터는 상장 폐지 절차 효율화 부분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어요. 심사 기간도 단축됐고 기업에게 주는 최대 개선 기간도 기존 1년 반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일단 경고장을 받으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진 거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이오와 의료기기 섹터입니다. 이 분야는 특성상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적자가 길어질 수 있어서 이번 기준 강화의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출이나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바닥을 치거나 시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계에서는 이 기준이 혁신을 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진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단지 지금 당장 돈을 못 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기술도 없이 기대감만 팔아온 회사들을 걸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증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진짜 임상 성과를 가진 기업만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규정 강화를 앞두고 코스닥 기업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진짜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에요. 주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수익 구조를 개편하고 필요하면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겉만 바꾸는 응급처치입니다. 앞서 말한 주식 병합이 대표적이고 무상감자라는 방식도 있어요. 무상감자는 주식수를 줄여서 회계상 손실을 지우는 방법인데 이것도 회사의 실질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빚더미 위에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거래소도 이런 우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번 재예고에서는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병합감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불편한 부분인데요. 이번 동전주 퇴출 정책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각도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바로 고의적 상장 폐지의 가능성입니다. 대주주가 회사 주가를 일부러 낮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시장에서 주식을 저렴하게 사들인 뒤 결국 상장 폐지로 비상장 기업으로 전환해 오히려 큰 이익을 챙기는 구조예요.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이지만 회사의 장부상 자산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른바 주가 순자산 비율이 0.5배 미만인 기업들은 이미 주가가 회사 실제 가치의 절반도 안 되게 저평가된 상태예요.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상장 폐지를 하면 비상장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 대학교 교수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외부 자금 조달 필요가 적은 기업이라면 동전주 상태를 거쳐 상패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최근 공개 매수, 신고 건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목적에는 경영권 확보, M&A, 자진 상장 폐지, 주주권익 보호 등이 함께 섞여 있어서 이 숫자만으로 고의적 상패가 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자진 상패가 이런 의도를 가진 건 아닙니다. 상장 유지에 따른 비용과 규제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그 구조적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넣은 회사가 경영 실패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주주의 의도적인 선택으로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실제 시장에서 반복돼 왔습니다. 한 투자자가 코스닥의 중소형 제약주를 신약 기대감만 믿고 오래 보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사 의견 미달 공시가 뜨면서 거래가 정지되는 시기입니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회계장부의 이상 징후가 이미 전년도 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신호는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몰랐을 뿐이죠. 시장은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이쯤에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느낌, 혹은 커뮤니티나 지인의 추천이 전부였던 건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려서 새로운 위험 신호를 봐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오래 가지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도 이미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더 기다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손실이 확정되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7월 이후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에서는 그 기다림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매수한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산다는 말이에요. 어떤 종목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뛰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고점 근처에서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 온도가 식기 시작하면 가장 늦게 들어간 사람이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퇴출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체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가 가진 종목이 위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입니다. 보유한 종목의 현재 주가가 1,000원에 가깝거나 이미 1,000원 미만이라면 7월 이후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낮다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주식 병합을 통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이력이 있는 종목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번 규정은
그 방법까지 차단했거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억에 가깝거나 그 이하라면 7월 이후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소형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당장 매출이나 이익은 없어도 기술력만 보고 투자하는 방식의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 기준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구조입니다.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증권사 앱에서 기업 재무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 반기 보고서에서 자본 총계 항목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다면 이번 강화된 기준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확인에는 15분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보유하신 종목이 이 기준에 걸린다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총이 200억에 가깝지만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런 개선 신호 없이 그냥 숫자만 낮은 종목이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것,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그 15분을 아끼다가 훨씬 큰 것을 잃는 경우가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 남아있어요. 감사의견 미달로 이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사의견이란 외부 회계법인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믿을 만한지를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미달 판정을 받는다는 건 쉽게 말해 회계장부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선고예요. 올해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54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상장 폐지가 결정됐고 나머지는 실질심사나 이의신청, 개선기간 판단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54곳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산하면 3조 1천억이 넘는데 그 돈이 지금 거래도 안 되는 상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믿고 투자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은퇴자금의 일부를 넣어두었거나 아이 교육자금을 넣어두었거나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을 특정 종목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아침 그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면요. 당장 빼낼 수도 없고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없고 그저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에요.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누군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의 실수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경고 신호들이 있었음에도 흘려보냈거나 그 정보에 접근할 방법 자체를 몰랐던 결과라면 이건 개인의 실수를 넘어 시장 정보 접근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격차를 좁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주식 투자에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인데요. 어떤 정보가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시장이 다 반영한 뒤라는 뜻이에요. 이번 상장 폐지 기준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은 이미 4월 일부 규정이 시행됐고 7월 본격 시행까지 2달 반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대비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7월 이후에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이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기준 강화는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시장을 청소하고 좀비 기업을 내보내고 건강한 혁신 기업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 이건 분명히 필요한 일이에요. 미국 나스닥도 오래전부터 1달러 미만 페니스탁에 대한 상장 폐지 규정을 엄격하게 운영해왔습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청소의 과정에서 정보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것과 그 안에서 투자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정책은 7월부터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이미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변화가 한국 주식시장의 진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남으면 안 되는 기업들이 살아남고 그 안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온 구조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변화의 혜택을 누리는 쪽이 될지 아니면 변화에 치이는 쪽이 될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이제 2달 반 남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유하신 종목이 이번 기준에 해당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이번 대청소를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나요?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